그리움,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국어사전에 적힌 그리움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시인이란 우리가 무심히 여기는 온갖 것들을 어느 하나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원래 가진 의미 너머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죠.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사전에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된 그리움을 무려 책 한 권에 걸쳐 풀어낸 림태주 시인의 그리움에 대한 보고서, 그리움의 문장들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인간의 외로움에 평생을 천착했다면 림태주 시인은 그리움이 평생의 삶의 화두이자 숙제였다고 말하는데요. 그리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리움의 힘, 그리움의 축복, 그리고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무치게 그리운 순간들 등, 이 책은 스스로를 그리움학위 소지자라고 칭하는 시인이 정성껏 골라 담은 그리움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지난 2014년에 이 미친 그리움이란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가 절판되었다는데요. 그러다 사람들이 따로따로 혼자 있게 된 코로나 시기,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세상이 되면서 오래전 그리움에 대한 글들을 꺼내 다시 다듬고 새 글을 얹어 새롭게 펴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것이고 덤벼드는 적들로부터 용케 도망쳤거나 잘 이겨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직 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워할 수 있다. 당신도 당신의 그리움이 녹슬지 않게 닦아내고 무딘 날을 단련하기 바란다. 그리움으로 생존하자. 살아있음으로 열심히 그리워하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그리우신가요? 그리운 것이 많을수록 더 찬란한 삶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리움의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움에 대한 정의. 마음은 어디에 사는가를 두고 혼자 심각해졌다. 마음이 뇌에 사는지 심장에 사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느 때는 한없이 뜨겁다가 어느 때는 무서울 만큼 냉정해지는 마음의 정체가 일평생 궁금했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마음도 외로워서 저물 무렵에는 심장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한다는 것으로. 마음이 새든 집에 가보았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그리움만 독거하고 있었다.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하고 혼자 궁리해 보았다. 글과 그림과 그리움이 한 엄마에서 나온 자녀들이라고 들었다. 동사 긁다가 그들을 낳은 어미라고 했다. 나무 껍질에 든 동판에 든 그 위에 긁어 새기는 것이 글과 그림이 되었고 마음에 긁어 새기는 것은 그리움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이 아름답다고 여겨졌고 쉽게 수긍되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일은 없는 것들에 대한 열망과 사라져갈 것들에 대한 연민이다.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림으로 표출되고 시로 읊어진다. 그리움의 원천은 마음의 교환, 결핍의 틈새를 메울 사귐이다. 사귐도 색이다에서 왔다. 벽에 암각화를 새기듯 자신의 존재를 상대의 심장에 도들새김에 두는 게 사귐이다. 그러므로 사귄다는 것은 필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의 공허와 상실의 운명으로부터 그리움은
서로의 부재를 견디는 방식이다. 견디는 동안 서로의 형상은 도롤하게 가슴에 새겨진다. 그러므로 삶이라는 추상이 느낌으로 감각되는 생의 유효기간은 무언가를 그리워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된 동안까지이다. 곁에 있을 때는 가장 기쁜 기쁨으로 사랑하고 곁에 없을 때는 심장에 동판화를 새기듯 죽을 것처럼 그리워하면 될 일이다. 사람이 시를 쓰는 이유는 마음을 숨겨둘 언어가 그곳에 많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마음을 감춰둘 여백이 그곳에 많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굳이 그리움이란 말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일평생 복무하는 일의 전부라서 그렇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움에 종사하다 그리움에서 퇴직하는 일이다. 죽은 이들을 해부해 보면 마음자리가 늘 비어있다. 그리움 세포가 마음을 가장 먼저 괴사시키고 온 장기로 전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그 붉은 종양의 발원지가 마음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해 본 사람들은 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마음의 우주가 팽창한다. 여긴다는 말에 대하여 어머니는 평소에 여기다라는 동사를 습관처럼 사용하셨다. 네 몸을 네 마음같이 여겨라. 어머니는 아들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왜 하필 조변 섞게 하는 마음같이 여기라고 하셨던 것일까? 당신은 아마도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은 것으로, 한결같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셨던 모양이다. 네 여자를 따순밥같이 여겨라. 나는 내 여자를 목숨처럼 근본처럼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 말을 떠올릴 때면 그저 먹먹하고 막막해진다. 밥의 귀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알아버려서 먹먹하고 밥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막막하다. 살아오면서 나는 여기다라는 말을 점점 잊었다. 나는 당신이 수없이 당부한 말들 속에서 몸이나 여자와 같은 몸말만 중요하게 여겼지 꼬리에 붙어있는 여기다의 의미를 제대로 새겨본 적이 없다. 다 커서야 여기다의 말뜻을 알고 나는 가슴을 쳤다. 여기다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다의 옛말이 너기다이다. 너기다는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쓰이기 전에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말이다. 사랑이란 말도 한자어 사량에서 왔다고 한다.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하는 양이 많아져서 고개가 무거워지면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어머니의 그 무수한 여겨라는 다름 아닌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당신은 내게 몸이든 마음이든 여자든 밥이든 내게 온 모든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아끼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여기는 마음, 여기는 사람이 있으라고 한 것이다. 아들은 오늘 당신을 사무치게 여긴다. 생일 아침의 생각함. 생일 아침이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엄마, 난 낳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살게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께 인사하라고 전화기를 넘겼다.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 아빠 낳아주셔서요. 우리 아빠 오래 살 거니까 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이 전화를 드릴 수 없게 된 지 몇 해가 됐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전화기에 대고 어머니께 혼자 쫑알쫑알 세상의 일을 일러 바쳤다. 당신 안 계신 동안 겪은 억울한 일과 아픈 일과 힘든 일들이 먼저 달려나갔다. 좋았던 일과 아이들의 기특한 일과 아내 흉도 조금 봤다. 내가 새로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 되게 빌어달라고 청했다. 그러마 하는 어머니의 대답이 없어서 서운했지만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털어놓아서 그런지 마음이 후련해졌다. 문득 운명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을 둘러싼 기륭화복과 선악, 온갖 것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조종되고 지배된다고 믿는 섭리를 이르는 말이겠다. 운명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운자가 옮긴다라는 뜻인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 운자를 쓴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운전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길이 정해진 섭리대로 이미 닦여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많은 길 중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다. 선택할 수 없는 게 운명이 아니라 선택해야 운명이 된다는 의미겠다. 그러나 선택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우주의 섭리가 하나 있다. 살라는 명령, 바로 생명하라이다. 생명이란 단어는 세상에 온 모든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일 아침이 되면 나는 묵묵해진다. 사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뜻함과 선택이 아닌 요행과 망상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태어난 걸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재미없게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보살피며 정성껏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머니가 내게 내린 살라는 명령을 순순하게 받는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 오래 그리워하고 싶다. 그리움의 모서리.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행운으로 여긴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말에 철부지가 있다. 또 철들다, 철나다는 표현도 있다. 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움과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구분해 놓은 계절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철들었다라고 하면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순리에 따를 줄 안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시골의 자연 속에서 흙과 풀을 밟으며 바람과 물과 달의 흐름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나무와 새와 꽃과 강아지와 벗하며 철부지 시절을 보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계절들이 머물다 가는 정류장이었다. 마당가에는 키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 깊은 우물이 있었다. 담장 아래에는 어머니가 만든 자그마한 꽃밭이 있었다. 봄이 오면 여러 해 살이 식물이 쑥쑥 꽃대를 올렸다. 여름이 되면 수국, 백합, 장미, 맨드라미, 나팔꽃이 피어났고 가을이 되면 접시꽃, 달리아, 국화가 만발했다. 눈 덮인 겨울 끝자락에 복수초와 수선화가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꽃밭의 사계를 완성했다.
여느 시골집에서는 마당가에 텃밭을 만들고 부추나 상추나 고추 같은 손쉽게 길러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심는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식료품 가게도 가까이 없으니 텃밭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들은 먹을 수 있는 푸성기가 아닌 화초들로 가득했다. 어린 나는 어머니가 꽃을 무척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가난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만의 세계 하나를 갖고 싶으셨구나.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인 시절에 그 꽃밭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 꽃밭은 식구들로 북적이던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 꽃밭은 어머니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던 말동무였던 셈이다. 그제야 예쁜 꽃들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던 한 사람의 그리움이 보였다. 내 유년 시절을 속속들이 품고 있는 그 집을 추억하면 아늑한 행복감이 밀려든다. 햇살이 마루 안쪽 깊숙이 들이치던 집. 지붕 기와장에서 빗방울이 토도독 톡톡 소리를 내며 내려와 마당에 일렬로 구멍을 뚫던 집. 노랗게 떨어진 감꽃으로 꽃목걸이를 만들어 누이의 목에 걸어주던 집. 엄마 몰래 연탄불에 달콤 쌉싸름한 달고나 과자를 만들어 먹던 집. 골목에 저녁밥 짓는 냄새를 흘려보내 놀고 있던 형제들을 불러들이던 집.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될 천진한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일삼다 혼나던 집. 매년 계절이 돌아오지만 같은 계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나는 그 집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어른이 되었다. 다행히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집 한 채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사시사철 꽃을 갈아입는 엄마의 꽃밭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살고 있다. 외로움의 귀퉁이, 그리움의 모서리였을 꽃밭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엄마가 있다.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엄마의 어룽대는 등을 가만히 껴안아주고 싶다. 너무 화나고 너무 고와서 눈물 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시 한 줄 모르고 사셨지만 내게 꽃으로 지은 시를 남기고 떠나셨다. 나는 늦게 알았다. 꽃이 밥은 아니지만 때로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한다. 당신이 나에게 온 이유. 처음 만나 사진을 같이 찍게 되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발장을 껴도 되느냐고 애교스럽게 묻는 사람이 있고 덥석 팔을 잡고 어깨 가까이 얼굴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대면 약간의 사이를 벌리고 찍는 사람도 있고 다정한 양 어깨에 손을 얹는 사람도 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의 정도일 수도 있고 만나기 전에 가졌던 호감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몹시 호감을 가졌던 사람 혹은 만나게 돼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라면 사진 찍기와 상관없이 한 번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주춤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락한다. 그러면 나는 가볍게 얼싸안는다. 서양인들이 흔히 나누는 반가운 인사를 따라하는 것인데 허그를 하고 나면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그래서일까? 허그를 나누었던 사람과 찍은 사진을 보면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웃음도 자연스럽다.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다감한 포옹은 확실히 낯선 감정을 무장해제해 서로를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싸안고 싶어지는 것은 나의 오래된 그리움의 습관 때문일 것이다. 평소 얌전했던 그리움은 반가움을 만나 잠깐씩 명랑해지고 허기를 해소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벼운 인사말로 쓰지만 반갑다는 말은 여간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다. 반갑다는 말의 어원을 거슬러 가보면 참으로 가슴 뭉클한 그리움의 기원에 닿게 된다.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반과 같습니다가 합쳐진 말이다. 반은 밝에서 왔다. 밝은 밝다, 환하다, 크다, 근원, 하늘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하늘은 잴 수 없어 무량한 우주의 바탕이고 그 하늘은 매일 새로운 밝음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러니 반갑습니다는 당신은 하늘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고 당신은 크고 환한 새날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다. 오늘 내게 온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환한 존재인지를 우러러 드러내는 인사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두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고 삼라만상의 근원과 같다는 최고의 덕담이다. 우리가 늘 쓰는 고맙다는 인사말은 어디서 왔을까? 고맙습니다는 고마와 같습니다가 합쳐진 말이다. 여기서 고마는 곰을 일컫는데 곰은 대지를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신령한 동물이다. 땅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인간에게 수확의 기쁨과 풍요를 안겨준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는 당신은 대지의 신과 같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군가의 베품과 아낌과 보살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고마운 사람을 고운님이라고 한다. 곱다 하는 말도 고마에서 왔으니 곱고 예쁜 것은 세상을 은혜롭게 한다는 의미를 품게 된다. 고맙고 고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겠는가.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유독 웃음 짓게 하는 사진이 있다. 여럿이 어울려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반가운 얼굴이 들어있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된다. 고마웠던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다. 그때의 고마운 마음이 어느새 많이 빗바래진 듯해 미안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혼잣말을 할 때가 있다. 당신도 나도 하늘과 땅의 자녀라는 긍지와 존귀함을 담아 읊조리게 된다. 반가운 당신, 고마운 당신. 가족의 정의. 욕실 헤어드라이어에 줄이 꼬여 있을 때 플러그를 빼 풀어두는 것. 내가 설거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밥그릇에 남은 밥풀이 말라 달라붙지 않도록 물을 채워 개수대에 놓아두는 것. 머리를 감고 수건을 들고 나올 때 수건거리에 새 수건을 꺼내 걸어두고 나오는 것. 치약이 떨어지고 화장지가 떨어지면 새 것을 꺼내 바꿔두고 나오는 것. 화장실 휴지통이 가득 부풀어 있을 때 엄마를 부르기 전에 새 비닐봉지를 먼저 부르는 것. 세탁기 정도는 스스로 돌릴 줄 아는 것. 벗어놓은 양말과 빨랫감들이 방바닥이 아니라 세탁바구니 안에 얌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수채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 고인 비눗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 누군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연속극 소리나 음악 소리가 거실을 뛰어다니지 않게 죽여주는 것. 아직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내는 대신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해두는 것. 방바닥에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거나 옷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신데렐라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군가의 식사량이나 웃음의 양이 줄어들 때 그것을 알아채는 것. 웃음이 줄어든 대신 근심과 외로움의 양이 늘지 않도록 마음의 눈금을 세심히 살펴주는 것. 아프게 말하고 몰라주는 말을 하는 때가 있더라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다투었더라도 마주 앉아 밥을 나누고 서로의 물잔에 물을 채워주는 것. 빗소리 뒤에 숨어서 한숨을 내쉬는 엄마가 보이거나 자주 창밖에 석양을 내다보는 아빠의 등이 보일 때 그분들의 인생을 헐어내며 내가 살아왔다는 걸 고요히 생각해 보는 것.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 죄일지라도 기꺼이 용서하고 안아주는 곳.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곳. 우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 나를 넘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 곳. 신이 다 돌볼 수 없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곳. 하나가 없으면 전부가 없는 곳.